뭐 하여튼 전후 배경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 허정도 감사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어디 자리에서 얘기를 해줄 수 부르면 와서 해줄 수 있냐 뭐 이러셨어요. 저야 늘상 그냥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랬는데 아침 문단일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부를 줄 몰랐어요. 짐작하시는 대로 이 이야기는 아침에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저녁 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뭐랄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물론 내용 무척 진지하고 심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 있어야 돼? 네. 뒤에 잘 안 들리시죠?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목소리가 좋아요. 잘 들려요. 자, 그래서 아침에 해야 된다고 해서 무척 난감했습니다. 아침부터 칙칙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심각한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시간은 1시간? 1시간 강의하십니다. 1시간 정도. 7시간. 예.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를 가지고서 제가 생전 잠을 못 자는 적이 없는데 어제 정말 보기 드물게 무슨 심각한 어디 연설을 가는 것처럼 어제 밤을 좀 설쳤습니다. 그냥 두런두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5.18과 관련된 아카이브의 내용입니다. 5.18과 관련해서 전두환과 또는 이제 일당들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었고 그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한 전후 이제 경과에 대한 이제 그 아카이브가 광주 5.18 재단에서 그거를 이제 구축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다음에 그에 얽혀있던 숨겨진 뭐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두런두런 말씀을 드리고 자 하고요. YMCA하고 저하고 마사나이하고의 인연은 꽤 오래됐습니다. 앞에 시민사업위원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마도 초대 시민사업위원이었을 겁니다. 제가 84년에 경남대학에 내려왔고요. 84년에 2월달에 마산에 내려왔어요. 이제 인천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84년도에 이제 경남대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어린 나이에 마산하고 뭐 약간의 인연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제가 노동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마산으로 갔습니다. 84년도 2월달에 내려와서 이제 그 월포동에 있는 이제 삼익 아파트에 집을 구해가지고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죠. 2월달은 무척 심심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3월달에 계약하자마자 학교를 갔는데 한 사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교회를 만들었던 정호진 목사가 찾아왔어요. 정 목사가 찾아와가지고서는 저하고는 이제 뭐 각자이고 이제 친구 사이고 교회를 나와라. 그래서 그렇지 교회 좋지. 왜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향민교회를 다녔었어요. 향민교회를 다니면서 하여튼 이제 뭐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하여튼 기독교 장례 교통이니까 이제 마산에 가면 그래도 일요일에 한 번씩 어디 갈 데 없을까 이러고 찾던 차에 정 목사가 찾아와주고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서는 그래 좋지 그래가지고 그 남남회관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산 YMCA가 처음 있었던 이제 건물이 이제 지하에 남남회관이랑 캬바레가 있었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서 YMCA 가자고 몰랐어요. 남남회관 가자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낮에도 늘상 거기는 성업 중이었고요. 이제 같이 해서 남남회관 들어가고 저는 이제 위로 올라와서 YMCA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한교회 이렇게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예배를 보러 갔는데 한 10대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왔던 사람 중에는 밑에 층에 있었던 이제 이상익 총무죠. 당시 이상익 총무가 이제 나왔었고요. 이재엽 등등 이제 경남대 학생들이 좀 나왔었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가 신기한 세상이었다는 거는요. 이제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제가 교회를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갔다가 그 다음 날 월요일 학교를 갔더니 교무처장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저 새내기 갓 교수가 된 김용기를 어찌하시고 처장님께서 찾으시나 그러고 갔더니 당신 어저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어제 집에 있었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바른 대로 되세요. 일요일에 뭐 집에서 있고 뭐 아침에 교회 갔다 오고 뭐잘 기억이 납니까? 글쎄요, 아침에 교회 갔다 오고 뭐 그냥 집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어찌 가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지. 예. 교회를 어찌 가는 거를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내려왔다가 이제 향림교회 제가 대학 부서부터 오랫동안 다녔었거든요. 그 교회에 그때 대학부가 그때 향림교회 이제 안병무 선생님께서 이제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용기와 믿음 뭐 이런 것을 많이 불어넣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부는 이제 따로 모임들을 많이 했지요. 일요일날 예배는 잘 안 보고 이제 따로 밤마다 모이고 제 바로 위에 선배가 이목희 선배라고 얼마 전까지 청와대 일자리 부위원장하던 노동운동을 같이 이제 오래 했습니다. 바로 밑에는 이제 김부겸이라고 행안부 장관하던 김부겸 장관은 절대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절대 책을 안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들고 와가지고서는 저희를 공부를 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읽어보십시오. 이러고서는 읽어보라고 해놓고서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래가지고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니까 공부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암기를 해가지고서 마치 차이가 읽은 것처럼 딴 데 가가지고서 그것을 그냥 아주 그냥 자세하게 아주 편안하게 설명하는 그런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이제 저 마산에 와서 교회를 찾았는데 이제 한 교회에 온 거니까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별다른 그냥 특별한 마음 전혀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간 걸 어찌하셨습니까? 거꾸로 이제 제가 이제 따지기 시작을 했죠. 보안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당시에 보안사에서 아마도 한 교회를 사찰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찰을 하고 당시에는 학교에 늘상 상주하던 요원들이 학교의 학생처나 교무처하고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84년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었고요. 소위 이른바 이제 유아국면이라는 전두환 정권이 이제 80년 광주 학살을 통해서 집권하고 나서 절반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한 차후를 위한 이제 모색을 할 때였습니다. 전환점이 필요했던 때였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했어야 됐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장기 집권에 대한 고민을 내가 퇴임 후에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본인이 16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무척 많이 고심하고 뭐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85년대 총선에 대비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 씨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김영삼 씨는 이제 국내에 있었지만 김대중 씨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뭐 하여튼 사선을 넘나들면서 미국에 이제 가서 있을 때인데 국내 정치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같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할 때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이제 유화 국면이라는 시기가 이제 그 시기에 저희가 그렇게 부르는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해금이라는 것을 준비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선제였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개헌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치 지형들을 유리하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전 정권이 무척 고심하던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80년대 초반에는 뭐 매우 암울했던 시기였으니까요. 사실 매우 폭력적이었고 억압적이었고 그래서 사실 제야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 길을 못 펼 때였습니다. 근데 83년경서부터 이제 문화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운동 뭐 이런 부문운동들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84년경서부터 대학에 이제 민주화 바람들이 불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복학생들이 이제 끌려갔던 학생들이요 학교에 복학하면서 이제 총학생회를 새로 그 이전까지 학도고 단위였죠. 이제 총학생회를 이제 구성하기 시작을 했고 학생운동들이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는 뭐 이런 시기였습니다. 저 문서가 저한테 넘은 건 86년입니다. 문서는 아마 여기 나눠줬습니다. 나눠줬어요. 86년입니다. 86년이고 저 문서가 일반한테 공개된 거는 본격적으로 공개된 거는 86년 가을에 일부 이제 유포되기 시작해가지고서 87년 개헌투쟁 국면에 좀 많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당시 국민운동본부를 통해서 야당한테도 이제 넘어가고 저게 87년 투쟁의 배후에 이제 알리게 됩니다. 이 문건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가지고서 처음 공개적으로 대국민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된 것은 88년에 50비리 청문회 과정이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작성 경위,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뉴스 영상을 먼저 보고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50비리 청문회 때 나왔던 뉴스 영상을 잠시 보면서 전후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연구보고서는 옛사람이 모여서 책상머리에서 끄적거려본 낙서에 불과하다면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시에 대한 신문 내용은 김성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보시는 88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 연구 보고서는 자신의 지시로 당시 경향신문 정경연구소 기획위원이던 장연호 씨가 기획 추진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외부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시는 또 연구 보고서 내용이 괜찮으면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생각이었으나
내용이 졸렬해 보고하지 않고 폐기해버렸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이디어의 제공은 정경연구소의 기획위원으로 있던 장현호 씨의 아이디어에 의한 것 같고 그것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지시한 것은 증인이다. 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연구 계획을 해서 어떤 보고를 하려고 오신 겁니까? 연구를 해보고 내용이 괜찮으면 대통령한테도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모 씨는 이 연구 보고서는 전두환 씨의 단임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지 장기 집권을 위한 계획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민정당 총재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부총재를 줘서 그래서 실질적인 2000년대까지 민정당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요거에 대해서 시인했죠. 단임제를 실천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 단임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퇴임 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 행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 평역 정권 교체에 관한 각국의 선례라든지 또 우리나라 형편이라든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으로 모아졌던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연구 보고서에 실린 내용들이 실제 그 이후의 정치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 연구 보고서가 장기 집권을 위한 치밀한 계획서임이 분명하다고 추궁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가 의무하고 있는 전두환 씨 장기 집권 계획을 저지할 것으로 보이는 야권에 대한 정치 공격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가 84년 3차 정치 해금자들이 결성한 신당은 선명야당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신당 창당을 이게 그 당시 시민당입니다. 12대 총선에 임박해서 간신히 창당할 수 있도록 해금 날짜를 가급적 늦출 것. 둘째가 김대중 씨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것은 최대한 저지한다. 셋째가 김대중 씨, 김영삼 씨, 김정필 씨, 세 김씨는 88년 6월 30일 정치 규제기간 만료 시까지 해금하지 말다. 이런 정치 공작이 어떻게 실천됐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이 계획서가 건의한 대로 2.12 총선 약 2개월을 앞둔 1984년 12월 1일에야 3차 해금합니다. 그래서 신당인 신민당은 선거 한 달 전인 85년 1월 18일 이게 2월 12일이 선거인데 1월 18일에 간신히 찬달합니다. 그 다음에 새 김씨는 이 계획서 건의대로 그 당시 해금 대상에서 끝내 제외가 됐습니다. 의원들은 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5공화국 후반의 정치 상황과 대부분 일치할 수 있었겠느냐고 추궁하면서 2000년까지 장기적인 정치 구도에 관한 연구를 일개 신문사 사장이 외부의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모 씨는 86년 가을 장세동 안기 부장이 연구 보고서의 사본을 내보이면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 자신이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장세동 씨는 허문도 씨 등 작성자로 추측되는 몇몇 인사 가운데 자신을 지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수입니다. 아이고 비싸. 오늘 집회에서 정모 씨가 부인이 저 뉴스가 잘 기억이 나실 리가 없지요.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저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전두환의 장기 집권 음모라는 것을 세상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알리게 되는데 작성 시기는 84년이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88년에 이 시기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이 문건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누가 만들어졌냐 이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까지는 그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성 보도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도마다 이제 좀 오류들이 있는데 다시 바로잡자 그러면은 정확히 작성된 시기는 84년 초로 제가 이제 작성자 팀한테서 들었습니다. 84년 초에 정구호라는 양반이 어떤 양반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서 제가 거기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정구호 씨를 통해 가지고서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서 정구호 씨와 몇몇 사람들이 팀을 짜가지고서 극비리에 이 문건을 작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 라인은 저희가 짐작컨대는 이제 정구호라는 양반이 전두환 정권의 그룹들이 언론 마피아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언론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아주 큰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3허라고 하는, 3허라고 하는 이제 세 사람 가운데 허문도 씨만이 민간인 출신이었고 언론 출신이었고 부산고등학교 10회죠. 그 동기들이 언론계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들이 언론계에 많이 있었는데 서울신문에 꽤 많이 있었어요. 서울신문은 당시에 이제 정부 기관지였습니다. 기관지였고 경향신문은 제 기억에 여러 차례 하여튼 저게 넘어갔습니다. 경향신문이라는 신문은 독특한 신문이에요. 천주교에서 처음 만들었던 신문이고요. 천주교에서 처음 만들었다가 나중에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MBC하고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요. 그래서 MBC에 이 전두환 정권이 이제 들었으면서 언론 장악을 위해 가지고서 보안사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그걸 준비하는데 거기에 방송 통폐합이 있습니다. TBC 뭐 이런 것들을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MBC하고 경향신문을 통합을 시킵니다. 서울신문은 어쨌든 뭐 기관지였기 때문에 정부 기관지였기 때문에 서울신문만 가지고서 이제 대국민 여론 전파력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경향신문을 장악하는 뭐 이런 이제 음모를 꾸미고 경향신문 사장으로 그 허문도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고 그때 사장이 데리고 간 편집국장이 정구호 씨입니다. 정구호 씨와 그 밑에 정치부장을 이제 같이 데리고 갑니다. 정구호 씨는 나중에 경향신문 사장을 하다가 후반부에 86년 저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는 저 청와대 당시에 공보수석으로 갑니다. 대변인을 하지. 지금 우리 친구 이제 홍보수석 대변인 같은 자리입니다. 그 앞에 정무수석은 허문도 씨가 합니다. 허문도, 정구호 뭐 이런 관계들이 당시에 말하자면은 언론과 대여론, 홍보전 뭐 이런 전략들을 좌우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본인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따로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그런 팀이었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84년 초에 경향신문 사장으로 취임한 정구호와 거기 무슨 연구소인가요? 무슨 연구소 이름이 있는데 정경연구소. 하도 연구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연구소를 이제 신문사 산하에 둡니다. 산하에 두는데 그게 그냥 신문사 산하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는 일들이 아주 영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연구소에 당시에 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양동환이라는 사람이죠. 양동환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우익 논객의 대표적인 논객이었습니다. 이른바 공안 정국에 대해서 우익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것을 설파하는 우리가 조갑재 씨만 아주 대단한 우익의 농객처럼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당시에는 실제로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엄청난 농객이었고요. 나중에 우익은 죽었는가고 이런 책도 씁니다. 그러면서 당대 우익들이 얼마나 오히려 힘이 약했는가 이런 거 질타하는 그런 정도의 농객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연호 등등의 이제 그 시기에 신문사의 기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지식인들이에요. 저는 당시에는 대학을 가는 것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대학에서 신문사 기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 친다 그러면 아주 최고의 지식인 엘리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에서 그 해직된 기자들의 면면들을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고요. 그런 만큼 정반대 역할을 하던 맞으면 독재 정권을 위해서 거기에 부역하는 그런 지식인들도 언론인들이 많았습니다. 고집단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고집단들이 5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소에 그해 21억이란 돈이 정부 지원금으로 갑니다. 당시에 월급이 제 기억에 초임이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30만 원, 4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3, 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뭐 괜찮은 직장들이죠. 오늘날로 친다 그러면 뭐 대기업 또는 농협, 뭐 은행 뭐 이런 데들 3, 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의 일개 연구소, 신문사 연구소에 22억이라는 돈을 연구비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맞아는 비밀 이제 공작을 하게끔 했던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돈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몇 군데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84년 초에 본인들도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여기 이야기한 것 말고 미얀마 이런 데를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제 미얀마 이야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일 나중에 모델로 삼고 싶었던 것은 미얀마 모델 뭐 이런 소위 이원 집정부제라는 겁니다. 이런 통치 모델을 구상했던 걸로 이제 나중에 나타납니다. 84년 초에 이것을 작성을 하고 84년 후반부에 여름쯤이겠죠. 여름쯤에 청와대에 전달한 걸로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정고시 본인도 자기가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 부부를 전달했다라고 나중에 청문회 당시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뒤에 가서 이제 고수를 합니다. 모두 5부를 만들었고요. 5부에 아까 그 올렸던 것이 원문서인데요. 한자가 하도 많아서 한자가 많아서 요즘 분들은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84년도 같으면은 그때 저 PC가 처음 보급될 때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석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아래 한글이 그때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워드 프로세서에서 PC를 처음 작성할 때 한자를 많이 썼습니다. 저 문건 거의 다 한자입니다. 뭐 조사, 동사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 한자로 작성이 돼 있고요. 5부가 만들어졌다라고 저한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부를 만들어서 2부는 청와대에 전달하고 3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3부들을 가지고 있다가 86년에 84년에서 85년, 86년 넘어가게 되면은 학생운동이 무척 이제 격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영기 총장 잘 기억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경남대학 학교로 올라갈 때면은 교문 바로 옆에 이제 대자보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들 입장에서는 무척 힘든 시기였어요. 대자보에 어느 날 이제 어느 대학에 어느 학생이 투신을 했다, 분신을 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올라가야 했고 그걸 보고 올라온 학생들하고 이제 강의실에 앉아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매우 하여튼 노동운동도 이제 점차 84년에 통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통일노조가 만들어지고
전국에서 민주노조로 대중적인 노조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문서열 씨가 이제 그 노조를 만들고 해고가 되고요. 84년에 경남대학 총학생회도 이제 복학생들이 돌아오고 85년대 총학생회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만나는 뭐 이런 이제 계기들이 생기게 되고요. 85년이죠. 민통년 만들어지게 되고요. 민청년과 민통년이 만들어지면서 청년운동, 그다음에 재야운동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85년에 2.12 총선에서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야당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당시에 이제 뭐 정보 라인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안기부라든지 뭐 경호실이라든지 뭐 하여튼 보안사라든지 다양한 정보 라인에서도 동일한 그 숙제 중에 하나는 총선에서 민정당이 어떻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야당의 경쟁, 야당의 투쟁을 막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제 정반대로 돼버렸죠. 아까 저기에서 박상철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신당 창당을 이제 막게끔 해금을 날짜 최대한 늦추고 창당을 못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2.12 총선에서 신당으로 창당된 당시에 민한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야당이 있었는데 민한당은 관제 야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영 야당 뭐 이런 야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정당이 전두환 정권이 야당은 더 있어야 되니까 야당을 이제 어영 야당을 만들어서 야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당이었고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명 야당이 창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신당이 창당이 되더라도 이 문건에 나온 대로 10석 이내 안팎 정도만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더만 얻으면 제1야당이 되면 무척 곤란해진다. 정국이 곤란해진다. 이런 이제 음모를 짜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이제 정반대로 됐고 신민당이 이제 새로 창당된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됩니다. 제1야당이 되고 86년도에 신민당은 이제 전국에 개헌 현판식을 이제 하러 다닙니다. 87년 이제 88년 정권 개최를 앞두고요. 이제 87년에 퇴임 시기에 맞춰 가지고서 개헌을 해야 된다. 체육관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국민의 직선제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민당은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줄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민중운동들이 요구하는 개헌 전략, 그건 민중 이제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중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중헌법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대부분 이제 거대한 흐름은 장기 집권을 끝내고 민주적인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가 많이 모여졌고 제야 쪽에서도 민중헌법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큰 흐름이 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 개헌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개헌 현판식을 정부에 하러 다니게 되고요. 마산에도 했었습니다만 지구 당사를 이제 만들게 되면 지구 당사에서 개헌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 개헌 현판식 가운데 86년도에 제일 컸던 것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에 나중에 오산투쟁이라고 불리우는 주안에서 이제 시민당에서 개헌 현판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당시에는 인천이 노동운동 또는 민중운동의 창원이나 울산처럼 메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투쟁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개헌 투쟁이라는 것이 보다 더 많이 확산되는 뭐 이런 시기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 전두환 정권은 한편으로 유화 정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통제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강화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제야 세력을 고립시키고 민주운동 세력을 분리시키는 뭐 이런 전략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한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두환과 아주 핵심 세력들은 어쨌든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고심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민정당 쪽이죠. 민정당 쪽에서는 이런 개헌 요구를 다 무시할 수는 없으니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민정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뭐가 때문에 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이제 노태우, 박철원, 이춘구 뭐 이런 이제 6.29 선언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생각과 전두환과 그의 핵심 참모들의 생각이 이제 갈라지는 뭐 이런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86년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놓고서 집권 세력 내부에 어느 정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균열이 나타난 속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장현우라는 양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것을 김홍명 교수한테 부탁을 합니다. 김홍명 교수는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당시 교수로 있었고요. 당시 정치학계는 당시 이제 사회과학계는 83년서부터 진보학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83년도서부터 공부하는 사람들도 광주 민주항쟁의 그 상처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가,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숙제를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보학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국의 학문을 너무 수입하면서 공부하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주체적으로 스스로 성찰하는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좀 더 치밀하게 되어야 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외국에 유학 가는 것보다 국내에서 연구를 하자, 이런 의견들을 같이 나누게 되는 그룹들이 생깁니다. 이제 저도 당시에는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가 유학을 그만두고 그 학회를 만드는 것을 같이 하게 되죠. 그 학회는 김진균 교수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김진균 교수님이 해직되고 나서 그 후학들 제자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상도연구실에서 만들어졌고요. 서울대학교 상도동에 있는 연구실입니다. 학교에 못 가니까 이제 밖에 연구실을 만드셨는데, 그 상도연구실에서 이른바 우리 사회의 오늘날의 진보적인 학회 뿌리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저희보다 윗세대로는 이제 추장직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그 학회에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각범 교수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고, 처음에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다 망라해서 경제학 쪽에서는 이제 이병천 교수 같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대학 팀들, 연세대학 팀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회과학 학과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전국의 대학에 학과들이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고려대학 팀들, 뭐 이런 각 대학 팀들을 몇 사람이 나눠서 조직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은 조희연 지금 교육감이 주로 조직을 했고요. 이명임 교수하고 우리 경남대학에 같이 와 있던 이명임 교수, 이런 분들이 조직을 했고, 연세대학은 제가 조직을 했고, 고려대학은 정말 인생은 길어서 굉장히 복잡한 삶의 궤적을 밟게 됩니다. 고성국 굉장히 열심히 조직을 했습니다. 고성국이하고 박형준이가 열심히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 학회에 저희 이제 선배 그룹 장하진 교수가 거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충남대학에 있었고요. 저는 경남대학에 내려왔을 때 충남대학에 있었고,
저보다 이제 4년 선배죠. 제가 좋아했던 누나입니다. 86년에 어느 날 이제 장하진 교수께서 이제 포장을 합니다. 긴히 얘기를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따르고자 여름이었습니다. 반팔 입을 것 같은 기억. 김홍룡 교수 부인이었죠. 부인입니다. 하여튼 서로 부부 사이죠. 장하진 교수는 뭐 나중에 여성부 장관도 하고 우리 얼마 전까지 정책실장하던 장하성 정책실장 이제 누나죠. 이 문건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 문건을 이제 저한테 줬습니다. 연세대학 앞에서 만났고요. 독수리 다방 근처였습니다. 독수리 다방 근처에서 조용한 데서 이제 만나가지고서 문건을 보니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년에서 86년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이 그런 시기였고 86년 초에 저희가 개헌 경남대학 교수들이요 개헌 서명을 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86년서부터 개헌 전국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이제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전남대학에서 시작을 했어요. 86년 3월달에 전남대학 시작했고요. 경남대학이 저희가 기억할 때 7번째인가 뭐 10번째 안에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박 총장한테 우리 대학이 전국에 중간쯤 가는 대학이니까 중간쯤 하지 왜 그렇게 많이 앞장서서 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농담을 점크를 받았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4월 달이었던 걸로 그 서명운동을 이제 4월 달에 했었고요. 4월 21일인가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성명서 낭독은 창동에 있는 감나무집에서 했습니다. 창동 마산 창동 공영주차장 바로 뒤에 있는 감나무집인데 감나무집이 좀 이사를 했죠. 거기 이제 공영주차장 하면서 이렇게 원래 있던 감나무집이었고요. 장소를 제가 성명서 준비를 제가 하고 이제 장소를 제가 물색을 해야 됐었어 가지고서요. 어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극비리에 그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한번 가봤더니 아담한 이제 한식집에다가 가운데 이제 감나무가 있고 그래서 아침 10시에 준비를 하고 10시에 기자들을 불렀지요. 지금 경남신문 와 있는데 경남신문에 당시 정치부장 하던 기자분이 제 교육대학원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게 사전에 줄통이 나면은 방해를 받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장소는 내일 아침 9시에 전화를 해줄 테니까 이제 10시까지 10시에 성명서 발표가 있다겠는데 교수들이 개헌을 지지하는 이러고서 이제 몰래 준비를 하고 우리 교수들 한 10여 명이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는 민기업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갔더니 9시 경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감나무집으로 와라 이랬는데 갔더니요 벌써 오동동 파출소 서장께서 중부 서장께서 와 계셨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겠냐, 좀 미루면 안 되겠냐. 그때 한 40여 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참여를 했고요. 그 40여 명의 교수들이 뭐 단체가 없었으니까 연명을 했는데 거기 경남대학의 그 민기업 회원들 보면은 쭈루루 뭐 이렇게 보면은 감정기 교수 사회복지학 하는 우리 YMC 활동 부하입니다. 감정기 교수가 1번입니다. 감시라서 그렇습니다. 그 뒤가 강인순 교수입니다. 미음 시읒 이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졸지에 감정기 교수가 주동자가 되버렸어요. 저는 쏙 빠지고요. 주동자가 되버렸어요. 그러던 시기였어요.
86년 이제 4월달에 이제 그러던 시기에 제가 한 여름에 이제 그 문건을 받았고, 그래서 그 문건을 받으면서 이 문서를 폭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이제 찾느라고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서 5부가 따왔고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 UCLA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면은 왼쪽이 좀 가려져 있는데 거기에 번호가 있었습니다. 번호가 적혀 있었고요. 저 연번이 5번까지 적혔던 걸 기억을 하고요. 저한테 온 게 3번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저건 돌려줘야 되니까요. 김홍명 교수가 이제 모니터링 한 걸로 돌려줘야 됩니다. 매우 엄혹한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권인숙 씨가 성고문을 당할 때였고요. 김근태 선배는 가서 뭐 그냥 죽다 살아나오다시피 했고요. 뭐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대학가에 복사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잘 없었어요. 복사집 앞에는 늘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고요. 복사하면은 저 이상한 문건 같으면은 가령 마르크스주의 자본 논책이다 뭐 이러면 복사한 거를 사본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럴 때였습니다. 저거를 한 부를 제가 3부를 복사를 했어요. 도수다방 밑에 복사집이 하나 있는데 뭐 단걸로 다니던 데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는 좀 옷차림을 뭐 이런 게 아니고 양복을 입고 같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양복을 입고서 사찰 요원인 것처럼 해가지고서 이거 긴급한 중요한 문건인데 절대 보지 말라고 보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 3부를 복사를 해가지고 번호는 가리고서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 들고서 두세 군데 여러 사람하고 의논할 수가 없어가지고서요. 두세 군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장하진 교수는 어쨌든 이것을 폭로하자, 터뜨리고 책임은 본인도 감수하겠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어쨌든 저것을 폭로하기 위해 가지고서 저것을 흘리는 방법, 저것이 널리 퍼지는 방법을 찾느라고 고심을 했습니다. 민통년이나 뭐 이런 쪽은 당시 직접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막 활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저 문건이 직접 공개가 되게 되면은 역공을 당한 우려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김영식 친구도 이제 계셨고 당시에 서울에 이제 함께 활동하던 민통년 간부들도 있었지만은 그쪽하고는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노동운동에 좀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문성현 씨와 김승호 씨, 또 김문수 씨, 김문수가 이제 선언을 만들고 그랬을 때는 그 양반도 참 훌륭한 노동운동 지도자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길다가 보니까 삶의 궤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문성현 씨하고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제가 자료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운동, 그다음에 전국의 노동운동 관련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박영주 씨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주로 많은 의논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의논을 하다가 거기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종교계뿐이었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만 이제 오충일 목사님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워낙 많으셔가지고 KNC가 당시 이제 KNC죠. 지금 이름 바뀌었습니다. KNC를 통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다시 가져오는 걸로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 후배를 시켜서 목사님한테 전달해줘라.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서로 모르자. 모르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달했고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A 쪽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이제 확인된 미국의 인권 기독교 단체 그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나중에 저 단체가 해산하면서 UCLA 도서관에 이제 기증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흘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저희 보호막을 쳐야 돼서 그래서 CIA가 이 문서를 입수해서 미 대사관적으로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흘렸는데 다행히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대로 받아줘서 미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이 미국으로 전달이 돼서 그게 우리한테 알려지게 됐다 이런 것으로 이제 되었고요. 아무튼 이제 경위는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86년 하반기 가을에 이 문건 어쨌든 미국으로 보냈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 제야운동권, 국민운동본부라고 이런 저기 문건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했는데 87년 1월달에 박정희 총철 사건 열사가 이제 사망하면서 그러면서 전국은 빠르게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4.13 후원조치와 그다음에 6.19 선언 그리고 2월 항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당시에 이미 저 문건과 결부돼 가지고서 사실 일해재단이라든지 전두환이 홍보를 위한 시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6월 항쟁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경과를 갖게 됩니다. 일해재단을 보시면 저 문건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저것에 근거해 가지고서 저희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만은 전달한 비서관은 허문도였을 것이라고 저희는 짐작하고 있고요. 저 핵심 측근들이 준비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일해재단이었습니다. 일해재단 준비해서 500 몇십억이죠. 560억인가. 지금 화폐가 주시면 수천억쯤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그게 그 재단이 전두환의 상황 정치를 하는 근거지로 삼고 그 프로세스를 밟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서 비자금들을 조성하고 쌍용, 김석원 등등 해서 각종 비자금들을 조성하고 정치 자금으로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홍보와 관련된 것들은 본인의 전두환의 그 발언록에도 대통령 기록물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요. 상당히 홍보 하여튼 기자들이니까 홍보 전략들이 아주 구체적인 건데 그 홍보 전략 가운데 나중에 전두환이 비서관들하고 한 얘기 중에 비망록 중에 보면은 너무 행사할 때 연설하는 거나 아니면은 밥 먹는 것만 나오는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나오는 거를 같이 만들어 봐. 뭐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가서 노조 현장에 가서 하는 거 그다음에 좀 따뜻하게 대화하는 거,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하버드 대학인지 예일대학의 대학원생들, 하버드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동아시아 연구원의 대학원생을 데리고 와서 초청 간담회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그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토론을 하고 뭐 이런 영상도 만들고요. 84년서부터 정말 재밌는 일화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는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전시 가문의 역사적으로 기릴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를 찾아봐 이렇게 됩니다. 원전 전시 가문에 그래서 찾았더니요 누가 나왔겠어요? 전봉준 장군이 나오죠. 전봉준 장군이 나오고 우리 역사에서요 정말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동학과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기념 그 물이나 동상 뭐 이런 것들을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요. 한 분은 박정희고요, 또 한 분은 전두환입니다.
백산에 있는 정봉준 기념관을 그 시기에 이제 자기 시작을 위해 가지고 이제 문화 홍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시기에 현판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이제 그랬던 걸로 이제 나타나는데 백산에 있는 정봉준 기념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저 동상도 세우고요, 농민군 부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동상은 인천의 메가더 장군 동상을 만들었던 조각가, 신일 조각가가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조도 마찬가지. 그래서 농민군이요, 말하자면은 선정불란 때문에 피접이 이제 피골이 성접해서 이렇게 죽창을 들었는데 거기는 아주 투실합니다. 아주 잘생긴 전혀 역사의식이 없는 양반이 얼마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사실 이 문건 전부 다였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 골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본 골격을 가지고서 자기의 권자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집단들하고 계속 그 음모를 짰을 것이고 실행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역사라는 것이요, 하여튼 청산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날도 아마도 자기들 그룹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얼마 전에도 이제 12.12 하는 날 밥 먹는 장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상황처럼 배우를 받고 있는 거죠. 임금처럼 배우를 받고 있는 그런 역사가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렇게 엄청난 과거사이긴 하지만은 현재는 그다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교수님께 질문 하나. 예. 아침부터 흥미진 질문자입니다. 자, 우리끼리 무서운 질문 하지 않기로. 그게 아니고.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요. 말씀하세요. 네, 앉아도 되죠. 예. 아이고. 저는 교수님하고 마산 내려오실 때에 예. 그때부터 저는 향림교를 또 다니고 30년을 다니다 내려왔는데 그 사람 같이 있으실 뻔했네요. 저는 주로 2층에서 놀았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 그 민수가 미국으로 갔는데 예. 그 2017년에 언론에 보도되기로 미국 그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보도됐는데 근데 사실은 50 청문회 88년에 50 청문회 때 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나왔지. 그래서 두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연대가 네. 알려졌어요. 50 청문회 때 이제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은 이제 그 청문회 석상에서 밝혀졌는데 원본은 본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예, 원본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고 두 분은 하여튼 저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정고씨가 두 분은 청와대 전달했다고 그랬고 세부가 남아 있었는데. 세부 중에 한 부만 저한테 온 거거든요. 두 분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한 부의 원본을 이제 돌려주고 사본을 세부를 만든 거죠. 그 세부를 만들어서 한 분은 미국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두 분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실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실에 있다가 그 자료실은 김학영 선생님한테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민지 이제 연구소 그쪽으로 이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사본 복사본이 나중에 86년도 가을쯤에서 저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헌투쟁 장기 집권 업무 저지를 위한 개헌투쟁 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정권을 대대적으로 알리자 그래가지고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돌리기 시작했던 것을 당시에 장세동 씨가 그때 경호실장 하다가 안기부장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안기부장하고 박철원 씨가 그 안기부장 특보하면서 유기구선을 준비하고 뭐 이랬을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감지를 하고 이 문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간 거냐 라는 것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까지 안 온 거죠. 저는 사실은 복사할 때 달달 떨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들통나면 나는 왜냐면 제가 그때 계속 뭐 여러 가지 내사를 받고 뭐 집에 막 압수수색 당하고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86년에 그렇게 터진 것이 청문회 때 사용이 됐습니다. 사용이 됐고 이런 문건이 있다는데 누가 작성한 거냐 하면서 정부가 작성한 거라는 것을 그 당시에 장현호 씨가 이제 양심선언을 했으니까요. 근데 장현호 씨는 이제 작성을 한 거고 그것을 주도한 거는 정부였고 정부가 청와대에 가지고 갔고 거기서 음모를 짰으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갔는지는 장현호 씨는 모르죠. 몰랐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저는 저 나름대로 87년에서 88년 넘어가는 시기가 매우 하여튼 바쁜 시기였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세상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쁜 시기였고 저는 그때 박현채 선생님께서 연구소 만들려고 그러셔가지고서 한국사회과학연구소는 연구소를 만들 때입니다. 그 연구소가 민간 연구소로는 당시 학술 연구 진영에서 가장 큰 연구소였어요. 연구원만 한 100여 명 됐으니까요. 100여 명 되고 그 연구소의 멤버들이 참여정부와 지금 정부에서 정책 라인의 핵심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그 문건이 이야기된 것을 보면서도 아까 화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해 12월 달에 그 선거 때 그 마산에서 마산 운동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대규모 집회를 열 때 마산에는 그때 몇 가지 노선들이 있었는데 박지혁 지금 감사가 박지혁 감사가 이제 총학생 대장하고 있었고 몇 가지 노선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김영식 신부님하고 뭐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될 때지 이렇게 따로 싸울 때가 아니다 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같이 발언하게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시절에 변호사 시절에 와서 연설을 하고 뭐 이랬던 시절인데 그런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 문서는 이미 사실은 유기구선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7, 8투쟁에서 이제 직선제 개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문서는 이제 더 당시에는 쟁점으로 크게 다를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97년에 이제 원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원문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원문은 제가 보기에는 원문이 아니고 원문을 제가 복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린 게 제가 가린 거거든요. 원문을 복사한 것을 저도 뭐 LA에 UCLA에 좀 있었습니다만 거기 이제 거기 기독교 청년 단체들의 강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거기 매우 활발한 단체들이 있었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대학에 기증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그걸 갔다 온 걸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갔다 와서 그걸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가 올해 40주년 되면서 이제
광주에 있는 뭐 5.18 재단 관련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후배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문건을 찾고 있는데 소재를 찾았는데 경로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밝히게 된 거였습니다. 원본은 아직까지 확인 안 됐습니다. 원본은 아마 폐기됐을 겁니다. 예, 원본은 청와대에 간 거는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정고나 등등 장현호 씨는 그거를 폐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매우 사실은 당시 정세를 보면 위험한 문건이었어요. 매우 위험한 문건이어서 저게 저대로 한다는 구상 자체가 매우 하여튼 구테타와 같은 발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얀마식의 이원 정부제를 한다는 거는 대통령을 두둔하는데 허수아비를 둔다는 이야기였고 여기 뭐 후계자 이야기 나오다면 허수아비를 안 치겠다는 이야기였고 허수아비인데 너무 무식하면 안 되니까 약간 똘똘한 그리고 말 잘 듣는 충성심 높은 친구를 골라야 되겠다. 그 고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이제 정부 장관도 시켜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돈 필요하니까 연구소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미르 재단과 판박이죠. 저거를 저런 건 그냥 우리가 아태 재단이나 노무현 재단하고 전혀 다른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서 이제 판박이로 만든 것들을 독재 정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모색을 했던 거였고 정말 저기 나오는 홍보 전략은 매우 많이 구사했던 걸로 맞아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거기 내용을 보면은 조각조각 다 했던 것이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문서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는 모릅니까? 누구요? 약간 똘똘한 사람이. 약간 똘똘한 사람으로 못 골라가지고서 노태한테 갔겠죠. 약간 고령자를 노태우는 친구니까. 네. 몇 사람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또 뭐 자문 그룹들이 언론 자문 그룹들이 있었고요. 전두환이 이제 집권 프로세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이제 정물 라인에 언론계 출신 한 명이 있습니다. 유혁인이라는 사람이죠. 유혁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정권 마지막까지 정무수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권 이양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는 좀 일관성 있는 게 유혁인의 아들은 류석춘입니다. 저보다 1년 후배고 아주 가까운 후배죠. 아까 얘기한 고성국이 제가 친박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인연이 많은 정말 상치하네. 매우 구체적입니다. 잘 썼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뭐 하여튼 꽤 많은 이제 이런 문서들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잘 씁니다. 여기 지금 1988년 청문회 할 때 본 거 지금 16절지 40년 분량이라는데 네. 이거는 다른 거죠 지금. 이건 왜 그랬냐면은 그거를 듣습니다. 원문은 우리 조정민 강사한테 줬습니다. 전 사진 한 장 좀 찍어보여줄래요? 보여드리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리면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 상김 문제가 별도로 있는데 네. 김대중에 대한 평가와 김영삼에 대한 그 이런 걸 보니까 네. 삼당 합당이 예고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네. 네. 김영삼은 그 검증도 얼마든지 회유가 가능한 인물로 그래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뭐 길게 안 쓰고 직물적으로 회유하면 돈 주고 회유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직물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분량이 작네. 저 공무원들 보기 좋게, 대통령 보기 좋게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사본 돌아다닐 때 신동아가 이거를 전문을 실었습니다. 전문을 실었는데 이제 한글로 좀 많이 바꿨죠. 그래서 보시기 편하라고, 젊은 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공개도 되는 거죠. 공개도 됩니다. 이제 다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내용 잘 썼어요. 저희가 당시에 저희도 운동의 전략과 관련된 문서들을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제가 90년대 책을 하나 이제 엮어내는데 80년도에 나왔던 문서들입니다. 각종 이제 전략 문서, 운동 전략과 관련된 문서들인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운동 논쟁사라고 해서 노동운동 전략과 관련된 이제 각 정파들의 전략 문서들을 제가 계속 뭐 여러 정파에 다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모아가지고서 책을 냈는데 저희가 쓴 거는 저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쓸모있게 쓰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쓴 거는 뭐 당위적이고 뭐 그냥 결단을 촉구하고 그 사이에 저 양반들 아주 자기들이 뭐를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네. 얼마나 이제 나 커피 가져가면서 들어도 84년에서 80년대 초중반사의 마산 YMC는 매우 하여튼 독특한 조직이었어요. 전국의 YMC 가운데 있었고요. 시민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아주 적극적인 역할도 했었고요. 제 기억에 이것만 상태만 좀 해볼게요. 이게 소주 먹으면서 얘기하는 건 아주 편안하고 그런데 이게 김밥 먹으면서 하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이영규 총장도 있습니다만 그제 포스터를 웹 포스터를 또 돌려가지고서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너는 고향은 여기인데 왜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인천 YMC도 뭘 하고 있는데 인천 YMC는 뭐 좀 힘든가 보죠. 마산 Y는 어떠냐 해가지고서 제가 A+를 받은 제자가 총장하고 있다. 경남대 제 제자 중에요. 대부분이 A+를 받은 학생들은 유일한 것 같고 대부분이 C 이하였습니다. C나 F. 그리고 지금도 만나면은 여전히 그때 왜 저한테 F를 주셨습니까 이러고서 이제 그때도 같이 의논들 했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회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강좌가 있을 때 저도 한두 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도 이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다 생각들이 다들 있으시고 다 이제 다양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제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자기 삶의 운명에 결정권을 높여나가는 사회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들이 자기의 삶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저한테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나가고 이런 것을 높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매우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매우 민주화되고 있고 매우 다양한 이제 방식과 방향들을 가지고서 이제 민주화되고 있죠. 근데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단계마다 또는 뭐 국면마다 과제들이 있고요, 주요한 과제들이 있고요.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속에서 민주주의가 좀 더 이제 전진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6월 항쟁 당시 이제 광주와 6월 항쟁 당시에 우리 사회 민주의 과제하고 지금의 민주의 과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지고 있고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맞아.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진전했고 성장했고 그런 속에서 새로운 숙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풀어나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민주주의가 꽤 성장하고 있는데 저는 요새 같은 때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민주적 의사결정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힘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매우 성숙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정부가 역할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행동들이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과거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생명 안전과 관련된 자기 운명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높은 이제 결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매우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협소한 의미의 정치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는 모든 권력과 권한과 스스로의 자율성과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점에서 매우 하여튼 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지금 민주적 의사결정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숙제는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숙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는 숙제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더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쟁점이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자팔찌 문제. 전자팔찌를 부착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게 맞으면은 이 전염병과 관련된 이 권력의 남용 또는 또 다른 이제 독재 변형 뭐 이런 것들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부각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맞아 이런 숙제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숙제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중반에는 뭐 남남회관 5층에 있던 강당에서 당시의 민주주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위원들하고 또 제자들하고 토론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런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에 관련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의사결정력을 자기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토론들이 자꾸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주 낮은 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깨어난 시민의 힘으로 이제 정치를 받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잘해주고 그 일들을 잘해주겠지만은
시민사회 역량이 취약하다가 보니까 너무 그쪽에 흡수돼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든 아니면은 이 시민사회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정부하고 너무 결합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이 실리는 건 아닌가. 시민사회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확보해 가면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확장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적인 의사결정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느낌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령 그 공익 활동가 재단이 만들어지는 건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역에서 이제 지방 정부가 시민사회 활동가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바람직하죠. 근데 거꾸로 우리를 되돌아보면은 저희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활동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활동이 공동 아젠다를 가지고서 지역의 공동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다가 어느 날 성명서 낭독할 때 도청 기자실에 같이 줄 서주는 걸로 바뀌다가 어느 날서부터는 안 만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의제를 상실해버렸어요. YMC도 그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였고 환경단체도 그렇고요. 근데 그 의제들을 시민사회 의제들을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과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민족 의사결정을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지금 과도기적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많이 빨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화된 이런 지금의 그런 양상들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전 앞으로 또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 역할이 있고요. 시민사회 역할과 정부의 역할들의 조화로운 균형, 견제자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전체 사회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지고 권력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는 만큼 우리는 또 뭐를 더 잘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의논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요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답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고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중견 활동가들, 우리 저기도 이제 중견 활동가들이 사실은 리딩 그룹이지요. 타 지역의 운동의 경험을 비춰본다면 리더들 그룹입니다. 이미 리더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고 그런 데서 의제들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중견 활동가가 많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중견 활동가가 바빠요. 제가 볼 때 무척 바빠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필요한 일이고 잘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려도 돼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 쟁쟁한 중견 활동가들이 지금 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 운동사 마산 창원 지역 민주화 운동사는 박영주 이제 연구원이 지금 열심히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가 공익적 활동들을 그런 것들 해야죠.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많고 숫자는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전장에서 40억 대충 되나니까. 자,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조금만. 출근들 안 하세요? 참 자,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우리 참가자, 그다음에 강의해 주신 교수님 수고하셨고, 제가 지금 잠깐 든 생각은 이 시나리오로 누군가가 영화를 또 한 편 만들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84회 아침 논단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마